계속 들고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럼 뭐 뒤에 휴지 같은 거 놓고 받치고 있어. 왜 들고 있어 힘들게. 잠시만요. 연결이 안 된대요. 컴퓨터가? 아니요, 이 모임에? 어? 모임에? 이 모임에? 컴퓨터에서? 네. 그냥 핸드폰으로 해 그럼. 네. 핸드폰으로. 여기 보면 좌측 하단에 막 얼굴들 나와요. 그게 저번에 재상이란다. 영중이가 발표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복골복인 것 같아 보니까. 아, 선중에 또 대기실이야. 아니, 여기 지금 닮았어요. 허용태. 여기 슬라이드 보여요? 보이죠? 네. 이제 심장 수술의 구조하고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따로 뺐어요. 계속 그 슬라이드가 되게 많았던 거에서 좀 빼가지고 다시 좀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헤파리나이제이션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헤파린 리스폰스 그래프도 얘기를 했죠. 그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할 텐데, 그 컨트롤 HT라고 그래요. 컨트롤 HT가 뭐냐면 이 without 헤파린, 이 헤파린 상태에서 HT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 어떤 기준을 잡아주는 건데 컨트롤 HT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케이지당 300유니트, 보통 300유니트를 주는데 거기 찍힌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거에 대한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주면 헤파린이 많이 들어가서 좋을 건 없습니다. 환자한테 헤파린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가지 그 혈액 응고인자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기고, 헤파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혈액 응고 지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써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헤파린은.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적게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적정량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300유니트나 케이지당 뭐 400유니트 이렇게 주죠. 외국에서는 400유니트도 주고요. 우리는 거의 300유니트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300유니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외순환 관련돼서 있던 이런 헤몰라이시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 체외순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히모다일루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거 혈희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혈액 볼륨, 블러드 볼륨이 바이탈에 미치는 영향, 지금 제가 유튜브에다가 다음에 올라갈 내용이 그 이제 블러드 볼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퍼퓨전 볼륨, 그러니까 심장의 혈류,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과 이제 퍼퓨전 플로우 관련돼서 지금 그 아까 그 스크립트 보여줬던 게 지금 그거 막 쓰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그 유튜브에서 또 드리고, 아니 여기서도 계속 유튜브에 한다고 잘 안 보잖아요. 다들 시간 바빠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영상 쳐다보기 쉽지 않을까. 나도 내 거 보려고 하니까 보기 힘들더라고. 말을 너무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리바이패스 체크리스트들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 모든 것들을 뭐 셋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이 프리바이패스 체크리스트는 아마 지금 안 하는 병원들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꼭 만들어서 그 병원에 맞게 만들어서 꼭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수술이 있으면 좀 초대도 하고 이래서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2.5 단계 뭐 이래가지고 또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러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좀 그런 과정이 좀 안정이 되면 뭐 저희 병원 언제라도 와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이프티 디바이스도 상당히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그죠? 이제 헤파리나이제이션, 내가 이렇게 펜 쓰면 잘 보여요? 응. 그거 만약에 하다가 슬라이드 안 보이면 얘기하고요. 또 막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다. 이제 시스테믹 헤파리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테믹 헤파리나이제이션이 중요하죠. 이제 펌프 캐놀레이션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헤파리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오픈하트 서저리에서는 이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는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 시스템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혈액이 공기와 이게 직접적인 정의가 누구예요? 정의? PC로 정의가 누굴까? 정의? 전데요. 아. PC로. 아, PC 됐어 이제? 네. 저번에 PC 막 된다 안 된다 그러더니 PC가 더 낫죠? 크게 보이고. 네, 그러요. 그러니까 이 오픈 시스템과 클로즈 시스템의 차이는 혈액이 공기와 이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픈하트 시스템 같은 경우, 오픈 시스템, 오픈하트 서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리저버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리저버에서 이렇게 옥시네이터 지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트리얼부터 지나서 나와서 이 환자한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 리저버라는 자체가 물론 혈액이 이만큼 채워져 있지만 이 윗부분은 다 공기가 접촉을 하고 있는, 이 안에 다 공기잖아요. 여기가 이 혈액이 계속 접촉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HT 값이 낮아가지고 그 클롯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 리저버 그 보면 뒷부분에 그 바닥 같은 데 있잖아요. 그쪽 그 혈액이 가장 많이 접촉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제일 먼저 클롯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막혀요. 이렇게 막혀서 여기 얘도 이 플로우가 아직 형성이 아예 안 돼요. 저는 이런 경우 몇 번 해봤는데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래서 AST는 정말 중요하게 잘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 내내. 보통은 300에서 400유니트 정도 주죠. 보통 300유니트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꼭 액티베이티드 클로팅 타임 ACT 값을 측정을 해서 이 480초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480초 이상을 유지를 꼭 해야 됩니다. 만약 400초도 괜찮은데, 이게 요즘 ACT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헤모크론 주니어가 있죠, 하나. 그 다음에 어디냐, 저기 그렇게 우리 ABJ 측정하는 기계 그거 뭐지, 영중아? 아이스테이트도 ACT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이스테이트로. 근데 이게 측정 방법이 틀려서 전체적으로 헤모크론 주니어보다는 얘가 높게 나와요. 같은 양을 측정을 해도.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헤모크론 주니어가 이 아이스텟보다 얘가 항상 거의 보면 높게 나오거든요. ACT가 똑같은 혈액을 가지고 똑같이 시작을 해보면, 제가 병원에서도 몇 번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 병원 지금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여기 헤모크론 주니어하고 이 아이스테이트를 ABJ를 같이 하면서 쓰고 있는데, 얘가 높아요. 그러면 얘가 높으니까 양을 적게 줘가지고 480초 이하를 유지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480초가 나왔어요. 근데 얘는 만약에 550초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얘를 기준으로 헤파린을 300유니트를 주지 말고 뭐 200유니트만 줘도 되느냐? 이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높게 나오지만 뭐를 기준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실제 똑같은 헤파린을 가지고 측정 방법, 기계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480초 이상을 무조건 유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웰 타입이 있어요. 웰 타입이 있는데, 왜 ECC 넣어서 튜브 타입 해가지고 ECC 넣어서 하는 거 있죠. 아마 쓰는 병원들도 지금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ECC를 꼭 넣어야 되고요. ACT 측정할 때도 장비 특성을 알고 측정을 해야 돼요. 이 헤모크론 주니어는 헤모크론 큐벳을 안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얘가 37도까지 저절로 온도를 워밍을 해요. 그 안에 자체에서. 근데 얘는 이 웰 타입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ECC 넣는 거. 이 기계 자체가 뭐야? 갑자기 왜 나가지냐? 지금 보이죠? 네. 이 이게 넣는 기계 자체가 얘는 혈액을 넣고 시작을 하기 전에
아직 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튜브를 넣어서 얘를 37도로 데워줘야 돼요. 보통 얘가 측정하기 전에 한 우리 방온도 정도 돼요. 25도라고 하면 25도에서 37도까지 이 혈액이 같이 들어가서 돌다 보면, 헤파린은 알죠? 헤파린은 체온이 낮으면 더 프롤롱 되는 거. 헤파린은 체온이 낮을수록 낮은데 측정하면 프롤롱이 돼요. 그래서 얘가 25도에서부터 측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37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시간은 프롤롱 된다고 그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37도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ACT는. 그래서 만약 이런 웰 타입을 쓰고 있을 때는 먼저 그 튜브를 먼저 넣어 놓은 다음에 그 프리로 돌려놔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혈액을 넣고 이제 체온을 그 ACT를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에크모 같은 경우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에크모는 물론 그 이런 튜빙을 타고 혈액이 오지만 이런 아트리얼 필터도 없고, 예, 옥시네이터도 없죠. 없고 그냥 리저버가 없죠. 이 옥시네이터만 있기 때문에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ACT 값을 이 에크모에서는 이 100유니트 정도, 150유니트 먼저 주고 ACT를 측정을 해서, 뭐 우리나라는 그냥 150초 이상을 150초에서 뭐 200초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200초에서 250초 이상이에요. 좀 틀려요. 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 특히 북미나 이런 외국 사람들하고는, 얘네들 이렇게 해도 피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가 잘 나잖아요. 좀 많이 잘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한림대 있을 때 거기 과장님이 미국에서 그 수술, 심장 하시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술을 한 적 한 번 있거든요, 예전에. 그 선생님이 이제 캐비지를 했는데, 그 외국분이 이혼효 선생님이라고 어시스트하고, 그분이 나중에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피가 되게 잘 난다고, 자기 피가 되게 많이 난대요. 자기가 보기에 틀리대요, 외국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틀린가 봐요, 그게. 헤파린의 반감기는 1에서 2시간인다. 보통 1시간 반 90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헤파린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야 되죠. 보통 이제 30분 간격으로 ACT를 하게 되고, 이 뒤에서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헤파린 ACT의 그 수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해요. 뭐 오줌이 잘 나온다던가, 또 뭐 있을까요? 오줌이 잘 나오면 헤파린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더 짧아져요, 기간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저분자량 헤파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고, 만약에 480초 이하면 이제 헤파린을 주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이제 프로타민을 이제 이런 엔티도트를 이용을 해서 보통 1대1의 비율로, 뭐 케이지당 300유니트를 주니까 뭐 300mg을 주면 되겠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헤파린 반응 곡선을 이용해서 주면은 좀 적게 주면서도, 마지막 ACT를 보면 돼요. 마지막 ACT를 보고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주가 계속해서 나오게 생겼다. 계속 선주 얼굴만 보이네, 밑에. 이거 너무 지저분하게 나온다. 잠깐만요. 지금 보면 요게 헤파린의 이 레인성 경로하고, 여기 이제 웨인성 경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경로. 이 헤파린 응고 폭포가 웨인성, 레인성 이 공통 경로에서 만나서 이제 여기 이제 클롯이 되게 되는데, 제가 이거 웨인성, 만약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응고가 되는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슬라이드를 하나 올릴게요. 그러면 아마 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헤파린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엔티스롬빈 3는 많이 다들 뭐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정상 범위가 80에서 이제 12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하가 돼버리면 이 헤파린과 엔티스롬빈이 만나서 결합을 해가지고 이 스롬빈의
스론빈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이 피브리노젠을 이제 피브릴로 여기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얘의 기능을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파린만 준다고 그래서 헤파린이 바로 가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 엔티스론빈이 같이 결합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몸에 이제 그 엔티스론빈 3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 이제 경험들 많이 해봤을 텐데 ACT 값이 잘 안 나와요. 자꾸 뭐 어떤 때는 200초 아무리 많이 줘도 뭐 300초 이런 경우는 펌프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회로에 응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 ACT를 근데 이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뭐 엔티스론빈 3가 낮아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이 헤파린의 헤파린 레지스턴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레지스턴스가 만약에 내과에서 환자가 뭐 헤파린 이따가 쓰는 뒤에서 뒷슬라이드에서 보여주겠지만 헤파린을 오래 쓰고 있으면 헤파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 ACT 값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계속. 근데 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환자가 입원을 해서 거의 헤파린은 거의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항성 때문에 이게 낮아진 건지 정말 엔티스론빈 3가 낮아서 그러는 건지 보면 저희도 수술할 때 보면 거의 뭐 380초에서 400초에서 더 주면은 뭐 420초까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환자들이 꽤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을 하긴 하는데 불안하죠 실제. 근데 이제 체온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ACT 값이 뭐 증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그래도 불안합니다. 480초가 딱 나오지를 않으니까. 아마 다들 그 헤모크론 쓰는 병원들은 다들 경험하겠지만 이 KG당 300유니트를 주고 ACT 값이 480초 한 번에 딱 넘어가는 사람 나는 좀 많이 못 봤어요. 계속 480초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그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펌프에다 애드하기도 하고 근데 하기 전에 이제 헤파린이 펌프의 프라이밍에 4000유니트가 들어가 있죠. 보통 2000cc 한다면. 근데 이 4000유니트도 4000유니트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0cc 2유니트를 줘요 보통 cc당. 그럼 2000cc니까 4000유니트죠. 4000유니트인데 우리가 이 RAP라는 거라잖아요. 이 펌프에서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그스 프라이밍. 근데 여기서 빼놓은 볼륨이 한 1000cc 정도 되잖아요. 보통 아무리 적어도. 그러니까 한 20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2000 빼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정도만 들어간다고 아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00cc 정도 보통 루틴으로 볼륨을 다 제거를 해내는데 그래서 저도 한 2000cc 넣거든요. 저도 2000cc를 이제 2000cc로 프라이밍을 하는데 여기서 1000cc를 빼요. 볼륨을 완전히 다 프라이밍을 하고 그 백에 담아보면 1000cc가 돼요. 물론 더 뺄 수도 있어요. 이 A라인하고 B라인 이것까지 다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환자 자체가 그 너무 작은 환자들이나 이러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리저브의 볼륨을 거의 회로에 있는 볼륨을 제거하는 편인데 그때 헤파린이 1000cc를 빼버리니까 결국에는 2000cc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4000cc를 준다고 준 건데. 그래서 뭐 더 애들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이 그냥 이제 체외순환을 가동을 해서 이제 뭐냐면 400 예를 들어 20초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일단 스타트를 합니다. 왜냐면 그 회로에도 AC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서 만약에 낮게 나왔다. 480초보다. 그러면 이제 애들을 합니다. 헤파린 반응 곡선을 가지고. 그리고 헤파린 반응 곡선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재밌어요. 하다보면. 민경아 재밌지 않냐? 하다보면? 아, 너 안하지? 니네 요즘. 미리야 안하지 요즘? 어? 네. 그지 안하지? 니네 한참 하다가 안 하는 것 같더라. 해요. 그래 한다고 하고. 근데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환자한테 뭘 좀 더 해주는 느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뭘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영중이도 한번 알려줬으니까 영중인데 기계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계가 거지 같아가지고 480초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서 그거는 아마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인성 경로와 외인성 경로와 공통 경로 중에 있는데 헤파린을 이제 보통 IV로 주잖아요. 엔티스론빈과 결합을 해서 이 트롬빈의 작용을 이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헤파린 그거 다들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네. 헤파린을 주면 우리가 헤파린이 지금 300유니트인가 고용량이잖아요. 이걸 주면 증상이 딱 나타나요. 모니터에. 무슨 증상 나타나는 줄 알아요?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헤파린이 이오나나이즈 칼슘하고 이게 얘가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그 심장의 컨트랙틸리티를 발음도 안 되냐. 컨트랙틸리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내일 뭐 선주도 그렇고 헤파린 300유니트 준 다음에 혈압 잘 봐봐. 혈압이 안 떨어지지 않아 거의 떨어져 대부분. 그래서 보통 혈압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20이다 그러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예민하면 거의 뭐 80, 90까지도 떨어지는. 신혁이 너 자꾸 입장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그래. 이상하다. 어쨌든 이게 그 칼슘하고 결합을 해서 이 혈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 유심히 잘 보면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럼 헤파린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헤파린이 우리가 보통 주입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마취과에서 주든가 마취과에서 센트럴 라인으로 주든가, 하나는 그 지금 아마 메디플렉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RA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줘요. 그 외국에서도 나도 본 거 봤고, 그 시린지에다가 RA에 직접 그 헤파린을 주입을 해요. 그냥 니들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실제 주니까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데, 이 마취과에서 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분명히 주긴 줬는데 이게 페리페랄로 주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페리페랄이 뭐 라인이 빠져 있다거나 이러면 헤파린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뒷부분 갔던 페리페랄 쪽에 라인이 빠져가지고 그 헤파린이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ACT를 했더니 ACT가 똑같이 120초예요. 이상하다 이러고 에러인가? 그러고 다시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헤파린 주셨냐 그랬더니 줬대. 근데 안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게 그쪽 혈관 쪽 내서 그 디스커넥이 돼가지고 헤파린이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예요. 피는 또 거꾸로 나오고 있었고. 만약에 그냥 그거 그냥 예를 들어 ACT 안 하고 펌프 돌렸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죠.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순간. 만약에 이거 pom프 돌렸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니까 ACT가 그렇게 그만큼 중요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루틴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루틴을 안 지키면 이런 사고는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해서. 그 저희 병원도 심장 마취하시는 분이 4분이거든요. 그 4분 올 때마다 좀씩 틀려요, 그 스타일이. 그래서 보통 이제 센트럴에 보통 줘야 되는데 센트럴에 안 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들어갔나 안 되는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보는데, 이제 환자 그 정리할 때도 그쪽 막 테이프로 다 우리가 감고 디스커넥 안 되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근데 헤파린 주고 나서 제가 모니터를 유심히 봐요. 혈압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헤파린 주고 한 뭐 1분 정도 되면은 그 반응이 딱 오니까. 혈압이 심하게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헤파린을 주입할 때 보통 병원에 와서 헤파린 많이 쓰죠. 뭐, 코로나리에 문제가 있는, 뭐, 넌스템이나 뭐, 스테미 환자들 병원에서 헤파린 계속 주입받잖아요. 헤파린 주입받으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헤파린에 대한 이 저항성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이트랄 그 피브릴레이션 있으면 헤파린 주잖아요. 혈액 응고되지 말라고. 이건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알겠지만 이 AP이 생기면 이 LA 그 혈액이 잘 정상적인 박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LA에서 그 스롬보스가 자꾸 형성이 잘 돼요. LA 쪽은 플로가 별로 없잖아요. 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브릴레이션 때문에 그 LA에서 스롬보스가 많이 생기는데, 내일 수술하는 환자도 그 MR이 엄청 심해가지고 지금 엄청 심한데, LA의 스롬보스도 지금 차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지금 헤파린도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LA 쪽에 쓰는 보스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게 LA 쪽에 쓰는 보스가 넘어가면 이게 뭐 그냥 시스템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엠볼리즘으로 작용을 하니까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때도 헤파린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 뭐 딥베인 스론보시스라던가 뭐 풀모널 엠볼리즘 같은 경우도 헤파린 사용하죠. 계속 다 병을 사용하고 다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아마. 당연히 이제 저희 CPB 카디풀모널 바이패스, 뭐 심장 수술을 위한 카디풀모널 바이패스를 할 때도 헤파린을 쓰게 되고, 에크모에서도 당연히 쓰게 되고, CRRT 같은 경우 뭐 이 컨티뉴어스 레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라고 그러는데, 이 CRRT 할 때도 헤파린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후탄도 많이 쓰는데, 그죠? CRRT 할 때 후탄 많이 쓰죠. 후탄. 이 후탄은 반감기가 짧아요. 반감기가 수분 이내예요. 수분 이내. 그래서 이거를 후탄을 쓰면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 수분 안에 반감기 그 약의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혈이 좀 적다 그래서 이 이제 CRRT 이게 보험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CRRT에선 보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에크모에서도 뭐 내가 알기 전까지는 에크모에서도 CRRT를 같이 병행하면 후탄이 보험이 되고 보통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직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헤파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그 헤파린이 대부분은 cc당 25,000 유니트 짜리나 아니면 2만 유니트 짜리가 있어요. 20cc. 그죠? 이거 병원에 있죠, 다. 근데 나는 보통 이거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편해서. 얘는 1cc가 5cc죠. 5cc가 25,000이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쓰기에는 어려워서 다일루션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cc당 1000유니트로. 이게 귀찮아서 그냥 이걸 바꿨어요. 이거 하기 싫어서. 근데 이거 되게 편해요. 이것도 cc당 1000유니트잖아요. 20cc니까. 그죠? 그리고 쓰기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안 쓰는 이유가 시린지를 한번 더 꼽아서 하다 보면 뭐 어떤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쓰려고 제가 하죠. 이거 쓸 때는 이거 있긴 있는데, 이거 이제 그 셀세이버 헤파리나이제이션 할 때 그때 한 번에 넣으니까 보통 이거 쓰고, 실제 심장에서 쓸 때는 이거 씁니다. 좀 바로바로 다일루션을 안 해도 되니까 또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게 근데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헤파린은 이 컨티뉴스 인퓨전이 우리 보통 CRRT나 이런 스론보시스 환자들, 엠볼리즘 있는 환자들, 뭐 이런 환자들 다 컨티뉴어스하게 쓰죠. 뭐 드로핑을 시킨든 뭐 시리즈 펌프로 주든 컨티뉴어스하게 해서 이제 뭐 ACT는 측정하기 힘드니까 APTT로 보통 이제 검사를 해서 이 어떤 이상의 수치를 유지를 해주려고 하고, 체외순환과 관련돼서는 이건 정맥을 통해서 이건 주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근육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CT라던가 APTT 검사를 통해서 이제 증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원칙은 30분 간격으로 ACT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CT 값을 봐서 480초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외순환 관련돼서는 보통 간헐적으로 알숨 또 누구야 이거? 알 수 없는 누가 들어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480초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보통 볼러스로 주게 되는데, 뭐 보통은 100유니트를 보통 그 2차 3차 줄 때는 이렇게 주죠. 대부분 이렇게 주죠. 이렇게 해서 헤파린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노멀 레인지도 뭐 다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플래틀리트라던가 뭐 정상 범위라던가 브리딩 타임, ACT 값은 보통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고, 예, PT 그 헤모크론 주니어가 이거 PT 측정하는 그 큐벳도 있어요. 다들 알고 있어요? 네, 우린 지금 ACT 측정할 때 이 헤모크론 주니어가 종류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로우 레인지가 있고요, 하이 레인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HT로 측정하는 게 뭐냐면 하이레인지예요. 하이레인지. 에크모 돌릴 때 HT 측정하면 값이 부정확하죠. 그 에크모 돌릴 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뭔 소리야? 조은이 형 들어왔네? 마이크 켜봐, 마이크. 죄송합니다. 저기 늦었어요. 정선주 선생님 사부님입니다. 저기 조은영 선생님이라고 아휴, 그 지금 같이 건대병원에 이따가 다 아마 얼굴 보면 또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나 감시하러 왔어? 네.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 알았어. 일단은 이 헤모크론 주니어를 가지고 이 HT를 할 때 우리가 쓰고 일반적으로 HT 하는 그건 하이레인지예요. 그러니까 헤파린을 많이 쓰는 고용량을 쓸 때 측정하는 큐벳이고, 이 로우 레인지로 하는 그 큐벳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에크모를 할 때 에크모는 뭐 100유니트 정도 주잖아요. 케이지당 처음에 이니셜로.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스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용량이 저용량이다 보니까 얘로 하게 되면 측정값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과에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HT 값이 안 맞는다, APTT랑 봤을 때 너무 높다. 그거 하이레인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하이레인지 큐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쪽에 그 지상량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요청도 했었는데, 요 PT 하는 거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레인지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 에크모에서 사용을 하려면 얘 로우 레인지 큐벳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값이 나와요. 이 하이 레인지로 하면 잘 안 나와요, 정확한 값이. 내과에서 불만이 값이 HT 값이 정확치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APTT 보통 보면서 합니다. 요거는 보통 에크모 돌릴 때 한 4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하죠. 해서 이제 다시 컨티뉴 약을 뭐 시리즈 펌프로 하면 줄이고 늘리고 증감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INR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데, 보통 이제 뭐 판막 환자들 그 수치를 뭐 기계 판막 들어가 있던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 INR 그 와파린 먹으면서 INR 측정 많이 하죠. 보통 2.5 정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 분야는 아니라서 이거는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래프 저번에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었는데 다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올려놨었는데, 처음에 이 헤파린 반응 곡선은 이 헤파린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자는 의미에서 이게 쓰는 게 좋아요. 헤파린 반응 곡선은 원칙적으로 이 환자가 만약에 심장 수술을 뭐 내과든 아니면 흉배과를 전과가 되든 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컨트롤 HT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그래야지 가장 정확한 값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알다시피 헤파린을 계속 주입을 받고 있었던 환자라면 이 헤파린 레지스턴스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들어오자마자 헤파린 반응 곡선을 그려보는 건데, 처음에 이제 컨트롤 HT를 하죠. 헤파린 주입 전. 헤파린이 주입되기 전에 만약 100초가 나왔다. 그 다음에 만약에 300유니트를 줬더니 한 600초, 이게 600초인가? 600초가 나왔다. 그럼 이 사이에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환자의 반응 곡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수술 중에 뭐 400초가 나왔어요. 뭐 480초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500초를 유지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만큼을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렇게 해서 늘려줘야 되니까 이만큼이 늘어나야 되니까 케이지당 0.75mg을 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케이지당 보통 100유니트를 주잖아요. 근데 그보다 낮죠. 낮게 줄 수 있죠. 75mg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0초라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500초다 그러면 500초를 맞춰줄 수 있는 거고, 그냥 여기만큼보다는 적게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서 헤파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파린 많이 써도 좋을 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 예를 들어 환자마다 특성이 틀린데 이렇게 그려지는 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헤파린에 대한 이 민감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이 그려져 있는 이 사람과 이거와 봤을 때 미리야 민감도가 뭐가 어떤 환자가 더 높은 거니? 이 세 개 중에 그 두 개 중에 그래프 중에 민감도가 높은 그래프. 파란색이요. 에라이 씨. 에이 진짜. 민감도가 높은 건 이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600초라고 쳐 환자가. 600초일 때 여기잖아. 이만큼이잖아. 근데 700초를 줘야 돼. 그럼 이만큼이잖아. 네. 그럼 여기지. 이만큼만 주면 되지. 헤파린을 조금만 줘도 600에서 700초를 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환자는 만약에 300초라고 쳐. 여기를 쳐. 400초로 만들어야 똑같이 100초를 올린다고 쳐. 그걸 얼만큼 줘야 돼? 이만큼 줘야 되죠. 벌써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지. 이 환자랑. 네. 여기는 100을 줘야 되고 여기는 그만큼 여긴 조금 줘도 똑같은 100초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많이 줘야지 100초를 올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민감도가 더 헤파린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높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민감도가 더 높은 거고 이 사람은 민감도가 낮은 거고 낮다는 거는 헤파린 양을 많이 줘야 되겠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게 많이 상승돼 있으면 이 환자가 헤파린에 대한 일단 그것만 봐도 헤파린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겠다. 그래서 헤파린 양이 많이 들어가겠다. 뭐 이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타민도 마찬가지요. 그대로 여기다 그래프를 해서 주면 돼요. 만약에 이제 수술 펌프 끝나기 전에 450초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 만나잖아요. 하도 지저분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450초라고 쳐요. 여기 만나잖아요.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줘야 돼요? 120초로 낮춰야 이만큼 원래 100초로 120초로 낮추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 300mg 주잖아요. 프로타민을. 그러면 300mg 안 줘도 되죠. 200mg만 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가 프로타민도 1대1로 주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헤파린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프로타민이 많이 들어간다고, 프로타민은 알다시피 엔티도트예요. 엔티도트. 중화제. 헤파린에 반대되는 약이 아니고 헤파린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반대되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이 아니고 헤파린을 중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프로타민도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알죠? 이것도 설명했지만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오픈 시스템과 이 클로즈 시스템의 차이점은 이 혈액이 공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게 오픈 시스템이냐 클로즈 시스템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CPB 같은 경우는 여기 리저버에 이쪽에 보면 거의 다 공기로 차 있잖아요. 지금 혈액이 공기와 지속적으로 접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와 접촉이 되는 순간 이 캐스케이드 응고폭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헤파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헤파린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적어지면 제일 먼저 클럽되는 게 이쪽 뒷부분, 혈액이 닿는 뒷부분 있죠. 이렇게 뒷부분. 여기가 제일 먼저 혈액이 클롯이 막 생겨요. AST가 낮아버리면. 여기 가장 공기가 여기서 제일 많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 입구를 막아버려요. 아예. 이거는 제가 한 6년 전에 병원 옮기면서 처음 입사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 에크모가 없어가지고 근데 에크모를 돌려야 되는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 이 펌프하고 옥시네이터 얘하고 프라이밍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에크모 만들었거든요. 조은영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예전에 에크모가 EBS가 있고 지금 PLS가 있고 이렇게 에크모 장비 자체가 있는데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장비가, 에크모 장비가.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에크모 장비 이게 새로 들어온 게. 제가 교육받을 때만 해도 에크모가 없었어요. EBS라는 거 자체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다 에크모를. 이렇게. 이것도 근데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소아 같은 경우는 아직 에크모가 없잖아요. 우리 장비 만들어져 있는 게. 그래서 다 이렇게 소아는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에크모를 합니다. 실제. 이것도 할 줄 아는 가장 전문된 게 지금 세종병원에 있는 민경이나 밀일 텐데 거기 소아 에크모가 많아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소화도 들어오겠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할 때가 가장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게 그 멤브레인이 두 종류잖아요. 세 종류예요. 하나는 프로필렌, 하나는 메틸펜틴, 하나는 실리콘이 있거든요. 이 실리콘은 너무 비싸요. 비싸서 잘 안 써요. 에크모용으로 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너무 비싸서 잘 안 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두 개인데, 프로필렌, 메틸펜틴. 이 메틸펜틸 재질이 되게 비싼 그 에크모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필렌과 메틸펜틴의 차이점은 이 수명이 길어요. 일단 수명이 긴 게 뭐냐면, 저번에도 설명했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멤브레인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로 파이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일로 공기가 들어가고 여긴 혈액이고, 그러면 이 혈액의 압력이 얘보다 높기 때문에 이 혈액을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밀거든요. 혈압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사이사이 이게 가스 교환을 해야 되니까 가스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파이버가, 할로 파이버가 그 교환하려면 이게 혈액은 통과하지 적혈구는 우리 막도 그래요. 세포막도 이게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이고 여기가 간질액이라고 치면 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혈관이 혈압 때문에 항상 이쪽으로 압력이, 이게 간질액이고 이게 혈관벽이면, 혈관벽도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플라즈마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는 혈액이라고 그러고 혈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조직액 아니면 간질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 혈관이랑 똑같이 보면 얘도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게, 얘는 빠져나가면 우린 그 간질액에 빠져나가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오지만, 얘는 일로 빠져나가면 얘를 막아버려요. 그걸 플라즈마 리키지라고 그래요. 이 플라즈마 리키지가 생기면 얘를 막아버려요. 이 홀을.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그 할로 파이버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20개가 막히면 80개밖에 수명을 못하고, 이러면서 수명이 있는 거거든요. 프로필렌은 그 수명이 짧고, 메틸펜틴은 수명이 길어요. 이게 지금 그 뭐 30일까지 가는 게 외국에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14일이죠. 가장 많이 하는 게 PLS, EBS에도 지금 얘도 메틸펜틸 재질인데 얘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얘는 한 5일 정도밖에 안 가고, 얘가 CE 인증이 두 개가 있어요. FDA 인증이 있고 CE 인증이 있어요. 얘는 미국, 얘는 유럽, 얘는 식약처, 미국에. 얘는 6시간 이상이면 다 6시간 이상밖에 안 하고, 얘는 뭐 14일, 뭐 5일, 뭐 30일. CE 인증은 그렇거든요. 그 30일짜리 나오는 건 다 CE 인증이에요. 미국 인증이 아니에요. 미국은 6시간 이상만 되면 다 통과해요. 그래서 이 PLS 같은 경우는 뭐 14일 우리 쓰는 게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4일 동안은 이 옥시네이터의 펑션을 인정을 한다는 거고, 이 옥시네이터의 펑션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얘의 기능이 뭐예요? 얘. 산소 공급이에요. 물론 CO2도 제거를 하지만, 이 CO2 제거 능력은,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CO2 제거 능력은 엄청 좋습니다. 결국에는 산소를 얼만큼 잘 전달하느냐인데, 그래서 이 레이티드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정격 혈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옥시네이터의 정격 혈류가 얼마인 줄 알아요? 분당 7,000. 얘가 정격 혈류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옥시네이터마다 다 정격 혈류가 있어요. 그 픽시 05 같은 경우는 1500. 미리야 맞냐? 1500 맞지? 네, 알렉스, 맞아요. 그 다음에 그 픽시 같은 경우는 2300. 뭐 이런 식으로 정격 혈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당 7000ml까지의 이 혈류는 우리가 100%의 산소 공급을 그 혈관에 해줄 수 있다는 능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정격 혈류가.
이 옥시네이터가 7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만도 줄 수 있어요. 플로우를. 실제 그래요. 그 플로우 RPM 올리면 만까지도 갈 수 있어요. 실제. 근데 7천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100%의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혈관에. 그래서 모든 옥시네이터에 이 레이티드 플로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옥시네이터에서 전격 혈류라, 그걸 전격 혈류라고 그러는데 각 옥시네이터가 다 있죠. 대부분 뭐 다 7,000, 어덜트 경우는 7,000ml인데 7,000ml까지는 이게 37도에서 이게 다 실험 결과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37도에 헤마토크리트는 얼마일 것 같아요? 정상 범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측정을 했을 때 7,000ml까지는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체화순환 과정에서 체온이 떨어지면은 더 많은 거를 전달을 해줄 수 있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파이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고, 뭐 폴리프로필렌, 폴리메틸펜틴, 메틸펜틴, 그 다음에 실리콘은 근데 뭐 거의 보기가 힘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있네. 네, 구조적인 생리적인 변화에서도 이거 저번에 다 했죠. 참 저번 시간에. 여기 잠깐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중요한 건데 오늘 이게 아닌데. 그러면 히모다일루션부터 합시다. 히모다일루션. 저번간에 저기 헤몰라이시스까지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히모다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혈희석인데, 이 심장 수술에서는 이 혈희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근데 혈희석이 다들 알겠지만 왜 하냐면, 이 헤모다일루션이 왜 생기냐면 이 체외순환 회론에 이제 공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공기가 있으면 엠볼리즘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유도되게 혈희석을 합니다. 왜? 어떤 장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공 회로는 알다시피 우리가 정상적인 헤마토크리트가 40% 정도 되잖아요. 남자가. 이걸 가지고 체외순환을 만약에 운용을 하게 되면 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 혈액도 뭐 손상이 된다던가, 뭐 혈액은 뭐 바로바로 다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초창기 때 아주 옛날 미국에서 초창기 때는 그 역사 거기 책에 나와요. CPB 책에 보면 그 앞에 역사 히스토리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데 이 홀블러드를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의 정상적인 헤마토크리트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 프라이밍에 혈액을 그 프라이밍 자체를 이런 우리가 그 크리스톨로이드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전열로만 가지고 프라이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옛날에 옥시네이터는 알다시피 지금은 공기가 이 파이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혈액이 밖에 있고, 예전엔 반대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버블 옥시네이터라는 게 있었는데, 나도 이거 잠깐 보고 그 뒤로 본 적이 없는데 아마 다른 선생님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정윤 선생님도 잠깐 봤을 거고. 예전에는 혈액이 일로 들어가고 공기가 일로 지나갔어요. 근데 알다시피 헤모필터 안에 그 파이버 안으로 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거기 그 안에 그 압력이. 그래서 혈액이 죄다 다 깨지는 거예요. 이 헤모필터 그 CRRT 돌리면 혈액 손상 많죠. CRRT 돌리다 보면 적혈구 계속 적혈구 계속 맞잖아요. 그 안에서 다 깨져서 그래요. 이 필터 안이 혈액이 헤모필터는 일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옥시네이터가 예전에는 일로 들어갔어요. 멤브레인 옥시네이터인데도.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40%짜리를 여기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압력은 뭐 더 높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순간 뭐 다 깨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로 프라이밍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유도된 혈액 희석으로 이제 혈액 사용을 안 하고, 혈액 사용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자꾸.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이 정도의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유지를 하자고, 정상 범위 이 정도 유지를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있어요. 이 어드밴티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리페럴 퍼퓨전, 우리가 뭐 보통 티슈 퍼퓨전이라고 얘기하죠. 이 조직에 혈류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조직의 혈류가 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산소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 다일루션이 되니까 이 점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페리페랄의 퍼퓨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체외순환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심장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들죠, 환자가 조직에.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조직에 산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지만 이 엑시도시스가 생기죠. 근데 엑시도시스가 형성이 되는데 이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있어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형성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혐기성 대사가 있고 우리의 대사 중에 호기성 대사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산소를 전달받아서 이 조직에서 호기성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유효순환 혈액량, 심장 자체가 안 좋아서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 산소가 줄어들게 되고 이 혐기성 대사를 하거든요. 이 혐기성 대사를 하게 되면 얘 대사는 공기가 아니에요. 산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포도당 가지고 해요. 이 포도당 가지고 대사를 하면 이거에 대한 그 부산물이 뭐냐면 젖산이에요. 젖산, 락테이트. 우리 ABJ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락테이트 이렇게 나오죠. LEC 해가지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 관류량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락테이트가 정상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관류량이 안 좋은 거예요. 에크모 돌리는 환자들 락테이트 막 10, 막 20까지 올라간 사람 있죠. 퍼퓨전 아예 안 되는 사람들. 이 정상이 뭐 2.5 이하인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조직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계속 혐기성 대사를 하면서 그 락테이트가 계속 혈중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락테이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있는 환자들에서 이 락테이트가 올라갔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죠. 퍼퓨전 플로우가 낮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되든가 조직에, 또 하나는 O2 자체가 안 들어가지든가. 이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O2 자체가 안 들어가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퍼퓨전 플로우는 좋은데 O2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헤모글로빈, 이런 헤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헤모글로빈 자체가 너무 낮으면 산소 전달이 부족해지겠죠. 뭐 이렇게 돼서도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게 하나 가지고 하나만 딱 이게 아니라, 그래서 ABJ 분석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줄 텐데, 그거 하면은 좀 ABJ 볼 때 재밌을 거예요. 아, ABJ가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환자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ABJ 보면 나중에 그것도 다시 또 얘기를 해줄게요. 이 헤모다일루션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페리페랄 퍼퓨전이 좋아져요. 헤모다일루션을 하면. 만약에 40%에서 40% 환자에서 25%, 이게 왜 40%를 해도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그죠?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이만했던 게 이게 반으로 줄던가 이렇게 컬랩스가 돼요. 자꾸. 그러면 체온도 떨어져 있죠. 체온이 떨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이게 점도잖아요. 비스코시티가. 체온이 떨어지면 점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관은 좁아졌지,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점도는 또 올라가지. 더 페리페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혈관 있지, 우리 아까 내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우리 몸에서의 대사, 이건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혈관. 우리 뭐 동맥 있죠, 동맥. 뭐 에올타, 그 다음에 뭐 아테리, 그 다음에 뭐 아트리올, 그 다음에 캐필라리, 이러면서 이제 조직이 있고, 여기 쭉쭉쭉 캐필라리들이 여기 주변에 있고, 이제 베인으로 넘어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너스 캐필라리, 그 다음에 베뉴얼, 그 다음에 베인, 그 다음에 뭐예요? 베나카바잖아요.
이런 식의 그 혈관에 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에올타에서 이 소동맥까지는 그 조직에, 거기서 조직의 대사를 안 해요. 뭐 산소를 왜냐하면 이 혈관은 3중으로 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막이 3개잖아요. 그 막이, 정맥도 3개예요. 얘보다 얇아서 그렇지. 근데 그 막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모든 물질 대사를 다 모세혈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죠, 우리 몸에는. 내가 뭔 얘기가 더 이렇게 얘기한 거냐.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그 크기가, 이게 얼마나 얇은 크기냐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적혈구 있죠. 그 헤모글로빈 적혈구. 그게 한 줄로 지나가는 정도의 얇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줄로 지나가야 되니까, 왜 한 줄로 지나가냐면 되게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조직에. 그래서 한 줄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 줄로 적혈구들이. 근데 40%로 가면 이거에다가 체온까지 떨어져 있지, 심장술에서 체온 떨어져 있지, 혈관 축소되지, 잘 가기가 힘들죠. 산소 전달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 헤모다이리스의 장점은 이 페리페럴의 퍼퓨전을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 장점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래서 유도된 헤모다이리션을 하는 거예요. 장점은. 그 다음에 블러드 데미지가 적어지죠. 왜냐하면 헤모다이리션으로 인해서 적혈구 자체가, 순환 자체도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린 아웃풋도 증가를 하죠. 이 유린 아웃풋 왜 증가하는지 알죠? 헤모다이리션이 되면, 이거 유튜브에다 겁나 설명했는데 이거 설명은 거의 1시간 걸릴걸? 일단은 혈중에 물이 많아진다는 거는 삼투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는 우리 보면 이 삼투압 측정하는 데가 있어요. 시상하부에서 혈중의 삼투압 농도를 측정을 하면, 아, 얘가 낮네? 그러면 어떻게, 얘를 빨리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콩팥으로. 이제 신장으로 물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호르몬을 뭘 분비를 하냐면, 엔티유레틱, 그 ADH죠. ADH. 항인효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시켜버려요. 그래서 오줌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빼서, 소듐도 많이 빠져나가죠. 이 소듐과 물은 뭐, 찰떡궁합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제 혈중에 삼투압이 올라가게 되고, 삼투압이 올라가면 다시 시상하부에서 그걸 감지를 하게 되면 이제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라식스 이런 걸 안 써도 그 소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리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린 아웃풋이 증가한다는 거. 유린 아웃풋이 증가하면 좋은 게 뭐냐면, 뭐 체내순환이란 과정이 다들 아시겠지만 심장 자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린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특히나 이제 심한 거는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이제 결국엔 낮은 환자들인데, 이제 낮은 환자들을 보면 뭐 가장 심한 것들은 이제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좀 많이 심합니다. 왜냐면 그 특히나 뭐 MR, 이 TR, 이 AR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다이렉트로 환자들 되게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 페리페랄의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 압력 감지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머리 쪽에는 캐로티드, 그 다음에 여기 대동맥,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RA 안에 하나 있죠. RA 안에 이제 거기서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레날 아테리에도 압력 측정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심장이 여기 있는데, 심장에서 이렇게 와서 유효순환 혈액량을 얘가 감지를 해야 되는데, 심장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여기서 압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느끼냐면, 압력이 낮으니까 거꾸로 이제 시상하부에다가 명령을 해서 전달을 해줘요. 그럼 시상하부에서, 아, 볼륨이 없어서 압력이 낮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이제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항인효 호르몬을 똑같이 분비를 해서 수분을 다시 다 땡겨와요. 콩팥에서 빠져나갔던 그 수분을 다시 이제 이 혈관 안으로 다 들여오고, 그 다음에 소변 자체로도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 소동맥을 아예 축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유입, 유출, 유입, 이 콩팥 보면 이게 보호만낭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막 혈관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유입이고 유출인데,
여기로 가는 거를 아예 축소를 시켜서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혈관 안에는 볼륨이 많아지겠죠. 결국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건데 결국에는 볼륨 자체가 없어서 이게 이 레난에서 감지하는 게 볼륨이 없어서 이 압력이 떨어졌다 생각을 해서 볼륨을 혈관 안에 막 늘립니다. 늘리는데 그래도 심장 떨어지니까 증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볼륨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 볼륨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얘가 많아지면 얼로 빠져요. 볼륨 이게 물이 많아지니까 여기가 삼투압이 떨어지죠. 삼투압 여기가 떨어지면 물은 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간질액으로. 그래서 이게 부종이라는 거는 간질액의 수분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간질액의 수분량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볼륨량이 많은데 심장에선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기능, 그러니까 심장에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ARF가 오죠.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오줌 잘 안 나오잖아요. 심장 볼륨은 많은데 오줌이 안 나오잖아요. 부종이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체외순환을 돌려주게 되면, 체외순환을 해주게 되면, 체외순환 자체가 이렇게 에올타에서 여기다 캐놀레이션해서 여기 클램프하고 ACC하고 퍼퓨전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밀어주잖아요. 유효순환 혈액량을 증가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순환 혈액량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삼투압 자체를, 혈관에 삼투압 자체를 올리죠. 뭐 만니토를 사용한다던가 또 알부민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삼투압을 올리면서 물이 이렇게 다시 간질액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아지잖아요. 이제 삼투압 자체가 다시 낮구나 얘가 느끼잖아요. 콩팥에서 이제 이 레날 아테리 쪽이나 시상하부에서. 그러면 이제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를 확 줄여버리고 이제 이 보호만낭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퓨전이 좋아지면 소변은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죠. 이 과도한 혈이석은 좀 문제가 돼요. 너무 이제 로우 비스코시티가 형성이 되면 여기서도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우리 그 푸아제이어 방정식에 보면 이 플로우가 있고 이게 뭐 저항가 두 개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관류량이거든요. 관류량이 이 점도가 만약에 비스코시 점도인데 점도가 만약에 헤모달 우리 이 혈관에서 가장 많은 점도를 형성하는 게 적혈구예요. 이게 가장 점도를 형성시켜주는 게 적혈구예요. 이 적혈구의 수치가 그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점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점도가 떨어지면 얘는 증가를 해요. 그럼 얘가 어디가 있겠어요? 분모겠어요? 분자겠어요? 여기가 있는 거죠. 반비례해야 되니까. 응? 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니까. 점도가 떨어지면 플로우는 증가를 해요.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스코시티가 낮게 되면 뭐 점도는 떨어져서 플로우는 증가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이게 산소 전달이 문제가 되겠죠. 아까 산소 전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메타볼릭 SOC가 형성되는 게 플로우 자체가 적거나 O2 자체의 전달이 적어지는데 이 O2 자체의 전달은 크게 또 나눠줄 수가 있죠. 헤모글로빈 자체가 빈혈 상태에서 낮아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우리 인공장치들이 옥시네이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시네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이 혈중에 산소 전달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산소 전달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스코시티가 너무 낮은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머리예요. 머리는 산소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 머리에 세레브럴 옥시메트리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 아까 설명했지만 40% 이상을 보통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 40%가 뭔지 설명했었죠, 내가 한번. 거기에 표시되는 이 40%는 레프트 라이트가 뭐 40%다 예를 들어. 이 40%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60%를 산소를 소비를 한 거예요, 머리에서. 되게 많이 한 거죠.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우리가 평상시 열도 없고 정상적인 온도에서 이 SbO2를 측정을 했을 때 SbO2의 세츄레이션을 측정했을 때 얼마냐면 75거든요. 75%예요. 정상이.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이게 펩타이드가 4개가 있는데 여기가 산소가 하나씩 붙어서 가잖아요. 이 헤모글로빈 하나에. 그러면 조직에 이 하나만 떨어뜨려주고 이 정맥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워낙에 산소 소모량이 많은데요. 이 40% 이상이 정상이잖아요. 거의 60%의 산소를 머리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측정되는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만큼 산소에 취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산소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RBC가 점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점도를 결정하는. 그래서 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이 비스코시티가 낮게 되면 이 SBR 자체도 또 낮아져요. 왜냐면 점도가 낮기 때문에. 이 시스템 베스큘라 레지스턴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프레셔가 낮게 되잖아요. 이 압력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퍼퓨전 플로우를 아무리 많이 줘도요, 압력이 정상 이상으로 낮아지게 되면 일단은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이 소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그리면 이게 보호만낭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뭐 헬렌 루프 오는데 뭐 상행각 하행각 막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혈관이 이제 소동맥이 막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서 막 여기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런 부분을 다 혈관으로 싸는 거 알죠? 혈관들이 이런 헬렌 루프 이런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삼투압에 의해서 물로 땡기고 다시 나가고 막 이래요. 다시 땡겨오고. 근데 여기서 얘가 혈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얘가 이쪽으로 이 혈관에서 그 정수압에 의해서 혈장을 밀어내게 되는데, 혈압이 낮게 되면 이 정수압이 낮아가지고 얘가 일로 못 밀어내요. 압력이 낮아서. 그래서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 혈압이 낮아져요. 자꾸. 이건 혈압이 낮다는 거는 정수압이 낮은 거예요. 이 정수압이라는 거는 혈관 안에서 혈압 때문에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얘예요. 콩팥에서 얘가 일로 못 빠져나가요. 잘. 그래서 ARF가 오는 거예요. 오줌이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여기 보호만낭으로 우리 혈장 얼마나 나가는 줄 알아요? 하루에 180리터가 나가요.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이거 나눠보면 이게 분당 한 125 정도 될 거예요. 125cc. 분당 125cc 계속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 죽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헬렌 루프에서 다시 물이 흡수되고 이러면서 다시 혈관으로 들어오고, 이 빠져나간 100%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오줌으로 나오는 거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재흡수되고 이러면서. 그럼 콩팥 다시 설명을 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혈압입니다. 혈압이 퍼퓨전 플로우를 아무리 많이 줘도 혈압이 40, 50 이러면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 안 나와요. 여기 지영선생님도 있는데, 지영선생님도 환자 볼 때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거는 뭐가 있냐면, 환자 볼 때 오줌이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혈압이 낮던가 아니면 혈관 안에 볼륨 자체가 없던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오줌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혈관 안에 볼륨이 없으면 일단 정수압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오줌이 안 나와요. 오줌이 안 나오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크레아티닌 이제 수치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같은 경우는 이게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등치에 따라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을 안 하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여자의 경우는 1.3, 남자의 경우는 이렇게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콩팥이 보통, 그래서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보면 대부분 크레아틴이 좀씩 상승되어 있어요. 1.2, 1.3. 다 이런 거 유심히 다 확인을 하죠. 그러면 이 환자가 콩팥이, 그래서 어큐트 레날 페일러잖아요. 크로닉이 아니고 CRF가 아니잖아요. 어큐트잖아요. 이건 어큐트는 결국에는 유효순환 혈액량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면서 이 혈압이 잘 형성이 안 되고, 결국엔 정수압 자체가 형성이 안 돼서 콩팥에서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결과를 보이는 거거든요. 수술해주고 나서 펌프 돌릴 때 이 수치가 되게 좋아져요. 실제 관리량 충분히 유지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 맞진 않는데
이 이대마가 심한 환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고관류를 해줘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 고관류가 뭐냐 그러면, 고관류를 얼만큼 주는 게 고관류라는 걸 정의를 내리자는 건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2.4를 주잖아요. 2.4 리터 퍼 민, 이제 이렇게 이 정도의 카디악 인덱스 2.4를 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환자가 되게 안 좋은 환자 2.4 줘서는 환자 좋아지지 않아요. 실제로도 이 환자들은 제일 좋게 회복하는 방법은 뭐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 뭐 3.0 이상도 줘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유효순환 혈액량을, 워낙에 낮아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줌이 ARF까지 빠질 정도였으니까 얼만큼 볼륨이 없었단 소리, 안 갔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혈액을 유지를 해주고, 혈관 안에 삼투압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삼투압도 올려주고, 그래서 간질액에서 물 다 땡겨오고, 이거를 이제 콩팥을 통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도 부족하다 그럼 이제 헤모필터를 사용해서 빼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혈관 안에 삼투압을 올려줘야, 정상으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는 관류량 자체를 늘려줘야 돼요. 환자가 워낙에 심장에서 관류량 자체가 낮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관류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나 고관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유효순환 혈액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 고관류를 하면 환자가 확실히 펌프 후에 좋아집니다. 나가서도 환자가 오줌도 계속 잘 나오고, 환자 붓기도 좀 빠지고, 붓기가 한 번에 많이 확 빠지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떨어져 있다가 한번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계기만 만들어주면, 수술 과정에서,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기가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치고 올라가는 구간을 안 만들어주면, 펌프에서 그냥 쭉 뭐 2.4가 뭐 100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주겠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치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유지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얘처럼 한 번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라도. 근데 이게 나가서도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계속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펌프를 스타트해서 안 좋은 사람들은 치고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수술 시간이다. 그럼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면 이들은 이제 자기가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올라가다가 이제 정상을 찾는데, 만약에 고관류를 해주지 않고 이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얘가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언젠간 올라가겠죠, 정상에. 근데 이 기간은 결국엔 뭐겠어요? 하스피탈 데이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회복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병원에도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가 이런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펌프 많이 돌리면 뭐 2시간 뭐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시간 동안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이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환자한테. 이렇게 그냥 환자가 뭐 카디악 인덱스가 뭐 2.4도 안 나오는 환자들 2.4 주면 좋아져요. 결국 나중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주잖아요. 이렇게 한번 탁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올려주면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회복해서 정상을 찾아온다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 프레셔는 너무 SBR이 낮아지면 헤모다일루션으로서 로우 비스코시티가 형성이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 오줌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만약에 워낙 상태가 안 좋았던, 심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 이런 혈압 때문에 오줌이 더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히모다일루션 때문에 더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들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환자한테. 그 환자가 뭐 심폐기가 생각 나름이에요. 심폐기는 그냥 안전하게 잘 돌려주기만 하면 돼.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도 안전하게 돌리지만, 이런 과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많은 이론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롤러보다는 바이오펌프를 자꾸 쓰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롤러는 위험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바이오펌프보다 압력도 그렇고.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결과적으로는 이 비스코시티가 낮게 되면 헤모글로빈 혈이석이 너무 심해서 이 SBR 저하로 인해서 블러드 프레셔가 낮게 되죠. 그러면 조직 관류는 올라가요. 관류가 올라가는데, 조직 관류는, 이건 잘못 쓴 거예요. 올라가긴 하는데 산소 공급이 저하가 되겠죠. 결국에는 관류만 많아지는 거예요. 관류만. 헤모글로빈이 낮을 때, 헤모다일루션이 낮을 때, 이제 만약 20% 예를 들어
이럴 때 산소 전달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관류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무혈수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럼 20%가 지금 맥시멈 이거로 가장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관류량을 늘려주면 그러니까 분당 순환 볼륨을 늘려주면 만약에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분당 얘가 뭐 1을 받았다. 그러면 순환을 2배로 올려줬다. 예를 들어. 그럼 2개를 받겠죠. 산소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헤모gl로빈이 낮으면 그걸 해결해주는 방법은 그 플로우를 올리면 됩니다. 피를 주지 못한다면. 그럼 유린 아웃풋 감소를 하겠죠. 뭐 조직에 이제 그 혈압이 낮으니까 아까 이렇게 계속 설명했지만 그 다음에 올간 이데마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줌이 또 안 나오잖아요. 그 프라이밍 볼륨 자체가 또 이데마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초래할 확률이 높습니다.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진행된다는 거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플로우 자체가 낮아서 산소 전달이 안 되거나 결국엔 중요한 건 산소 전달이에요. 메타볼릭 엑소시스는. 그게 뒤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또 설명을 줄게요.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디스어드밴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RAP라는 걸 하죠. 보통 RAP, 리트로리드 오토로스 프라임이라는 RAP를 실행을 해서 이 크리스톨로이드의 볼륨을 이제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일루션이라는 거는 이 헤모다일루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혈 희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주는 거죠. 뭐 저는 이거 같은 게 거의 루틴으로 합니다. 루틴으로. 거의 항상 루틴으로 1000은 무조건 1000 이상은 1000은 제거를 하고요. 2000cc 프라이밍을 해서. 근데 이게 또 그 프라이밍을 줄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프라이밍 볼륨 자체를 줄여서 프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00을 넣고 2000이나 뭐 1500 뭐 넣겠죠. 충분히 이제 리저버의 볼륨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에어 털고 다 프라이밍 한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는 빼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토탈 프라이밍 볼륨이 1000ml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000ml만 넣어요. 이러고 프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리저버 레벨 볼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충분히 플로우를 돌려서 에어를 제거를 해주기가 좀 쉽지 않아요. 1000ml 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CO2를 쓰면 돼요. CO2를 우리 이렇게 옥시네이터 보면 여기 산소 집어넣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산소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100% CO2 집어넣어서 이 CO2를 넣어서 프라이밍 하면 플로우 낮은 플로우에도 에어가 잘 제거가 되거든요, 실제. 근데 이거 하는 사람 우리나라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안 된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충분히 2000 넣고 그 다음에 프라이밍 하고 RAP 해서 볼륨을 빼내는 게 이게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헤모다일루션은 뭐 헤모다일루션 자체는 슬라이드 자체가 새로 있어요. 헤모다일루션은 따로 되게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 헤모다일루션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혈액 희석 관련돼서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측은 보통 이렇게 하죠. 예측 정도는 뭐 이거 유튜브에도 올려놔서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 몸무게라던가 뭐 나이라든가 성별에 따라 틀리죠. 우리 보면 이렇게 그 환자 체액량 있잖아요. 체액량 그거 다 알죠. 이거 뭐 소아는 뭐 85 뭐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제일 하단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 뭐냐면 나이가 많고 여자며 몸무게가 낮게 나가는 사람, 여기가 제일 낮아요. 40%까지 나와요. 40%까지 떨어져. 정상은 한 60% 정도 되죠. 60%.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 펌프 돌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실제. 현재 뭐 이건 다 알 거예요. 다 알고. 좀 넘어갈게요, 빨리. 이렇게 계산하는 이거 슬라이드 거기에 다 컨퍼런스 온라인에 올릴 거니까 이것도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만큼 피를 주겠다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CPB 동안 헤마토크릿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겠죠. 환자의 몸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 헤모글로빈이 높죠.
남자가 더 높죠, 여자보다는. 성별, 그다음에 나이가 적을수록 헤모글로빈 자체가 높죠. 이게 따지면. 그다음에 근데 이 몸무게는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몸무게가 이 BSA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BSA는 킬로그램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다 정확치는 않아요. 왜냐면 그 2007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그 청소년의 몸무게 내가 거기 올려놨었는데 이 각 그 키에 대한 몸무게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표준 몸무게다. 근데 우리 그 성인들은 그런 게 없어서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내가 그걸 측정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150인데 150cm인데 80kg 사람이 있고 170cm인데 80kg 사람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라고 이게 몸무게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이 150 하면은 거의 한 40 몇 킬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잘 표를 봐야지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 40kg는 뭐냐면 지방이란 소리예요. 지방. 이게 근육이 아니라면. 근육이면은 이거 그대로 볼륨 다 잡아주면 돼요. 근육이면. 근데 지방과 근육의 볼륨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얘는 거의 70%가 수분이고요. 얘는 한 20%밖에 안 돼요. 수분의 양이.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분의 양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육은 왜 70%가 수분이 가냐면 근육에 다 혈관이 가잖아요. 근육 조직에 혈관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운동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이 아네미아가 있냐, 뭐 폴리사이세미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병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아에서 주로 이제 많이 생기는데 소아에 이제 뭐 풀마의 아트레지아, 그러니까 풀마의 아테리가 이 뭐 판막이 막히든 아니면 뭐 정상적인 풀마의 아테리가 뭐 이만하다 그러면 거의 이게 이렇게 낮은 거죠.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얘가 피가 못 가잖아요. 렁으로 피를 못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올타에서 이게 에올타라고 쳐요. 이 에올타에서 혈관이 자라서 이쪽으로 가요. 풀마의 쪽으로 이거 막 엄청 큰 혈관들이 자라거든요. 이걸 마푸카라 그래요. 메이저 에올토 풀모나리 컬레터럴 아테리 이렇게 해가지고 마푸카라 그러거든요. 이런 혈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실제 이런 풀모나리 아테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컬레터럴 플로우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 아트레지아에 있는 애들이 이제 피가 못 가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헤모글로빈 자체를 엄청 올려요. 막 70%까지. 보통 우리가 40%라면 70%까지 올려서, 그러니까 천천히 못 가잖아요. 점도가 높아서. 그래서 막 양을 늘려서 산소를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환자들 소화할 때 소화도 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런 70% 환자들, 그 사이아노시스 있는 환자들, 그 펌프 돌릴 때 갑자기 O2 많이 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환자 잘못돼요. 이런 사이아노시스가 심한 그 청색증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할 때 그냥 아예 산소를 주지 말고 처음에 스타트해서 아주 조금씩 올려서 그 산소에 대한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물 이게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갑자기 확 안 올라오죠. 서서히 머물렀다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이게 잠수병이라고 갑자기 그러면 이 혈관에 이 질소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이제 그게 엠볼리즘으로 작용하거든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 똑같이 이거는 되게 소화하시는 분들은 진짜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환자들. 서킷의 프라임 볼륨, CPV의 프라임 볼륨 이런 것들 다 이런 인자들이 우리 헤마토크리스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입니다. 당연히 유리나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헤모필트레이션 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계속해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또 이제 슬라이드 만들다가 생각나면 또 만들어서 계속해서 알려줄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거 입원해서의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볼륨 스테이트를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차트를 보고 확인이 가능해요. 계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CPB의 프라이밍하고 라인의 길이 가지고 프라이밍 얼마 됐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헤모글로빈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보세요. 중요한 오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못하겠네. 시간이 40분 10시 다 됐어요. 힘들죠? 아니 그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죠? 이거 저기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는 다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 켜요 이제. 고생들 많았습니다. 좀 한번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좀 복습하는 느낌이 좀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또 뜬금없이 너무 안 해버리면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그것만 다 따로 뺐어요. 슬라이드를 따로 빼서 지금 새로 해놓은 거고, 어차피 유튜브에다가 또 올릴 테니까 뭐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얘기했지만 계속 막 횡설수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고. 야, 미리야. 네. 세종에서 하는 거랑 네.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랑 느낌이 좀 틀리냐? 비슷하냐? 야, 왜 말을 안 해? 그냥 비슷하지? 네. 말을 안 해. 비슷합니다. 정은영 반갑네.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여기 건국대학교 병원의 조은영 선생님입니다. 다 모르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미리하고 민경이도 잘 모를 거야.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신혁이도 넌 알잖아. 네. 그래. 나는 친한데 저 사람은 날 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랑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기념일이 똑같아. 12월 1일로. 같은 날 결혼했어. 같은 심폐기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고, 여기 보면, 뭐 선주, 여기 미리는 세종, 김미리. 그 다음에 여기 박민경도 세종. 여기 재상이 알잖아. 재상이 모르나? 알죠. 재상이 저기 건국대, 아니다. 저 어디냐. 고대 지금 네. 이육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있고, 여기 김영중이라고, 얘는 지금 단원병원. 여기 안산의 단원병원에 지금 심폐기 하고 있고. 네. 여기 영수 과장 알죠? 네. 여기 신지역 대리라고, 여기 메우트로닉입니다. 메우트로닉도 자주 만나서 계속 옛날부터 해가지고, 오늘 다 못 들었어요. 지금 다들 좀 바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영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나 화면에는 안 보이네. 나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안녕 계세요. 있구나. 이게 이 화면에 9명밖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지영 선생님이라고 강북 삼성병원에 예전에 방윤희 선생님 알아요? 방윤희? 모르구나. 거기 있는데, 지금 강북 삼성에 지금 PA하고 선생님 하고 있는데, 방윤희가 하도 전화해가지고, 알려주라고, 같이 하라고, 이래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강동도 있는데, 강동은 오늘 일 있어서 못 왔고, 몇 명 있어요, 지금 다 못 들었어, 아직. 아직이 아니라. 2주마다 합니다, 2주마다. 2주마다 하는데, 심심하면 들어와요. 할 일 없으면. 네. 다들 별일, 뭐야, 딸이, 아이고, 저는 딸이네. 아이고, 다들 고생 많았어요. 유튜브들은 좀 보고 있나? 야, 구독자가 65명이나 됐더라, 어느 순간에. 65명이 누군지 모르겠어. 저요. 아이고, 하여튼, 중요한 건 아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이 지영 선생님도 이거 보면은 좀 날 거예요. 이거 이제 이제 모니터를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 다음 시간에는. 이 모니터를 보면 이 환자가 볼륨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 이거를 좀 모니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것만 딱 해서 아까 앞에 했던 거 다 이제 그거 안 하고 그것만 딱 할게요. 그러면 그것도 한 1시간 반 2시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거 해서 그러면 좀 모니터 보는데 체외순환 관련돼서도 모니터 볼 때 이제 그 위닝 할 때 하고 위닝이 아니고 펌프 스타트하고 우리가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스탠드 스틸이잖아요.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혈압 ABP밖에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그 후의 차이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볼륨 상태라던가 이게 지금 약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볼륨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지금 볼륨이 많은 건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니터를 보면 그걸 위닝을 할 때 맨날 얘기하지만 어느 하나의 수치만 뭐 ABJ도 마찬가지고 그 한 개의 숫자에 꽂혀가지고 뭘 하면 안 돼요. 절대 큰일 나요. 그 보면은 뭐 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 보면서 이제 환자 보는 법들이 에크모드 볼 때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위닝 할 때 그거 모르면 위닝이 안 돼. 위닝 잘 안 될 텐데 안 좋은 사람들 위닝 잘 안 되는데 그거 읽을 줄 모르면 그런 거를 좀 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네. 9시 45분이에요. 그런데 많았습니다. 미리야 빠지지 말고 잘 들어와. 지영 선생님도 잘 가요. 감사합니다. 네.